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 low-law.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또 오랜만에 저와 오늘 또 같이 호흡을 맞춰보게 되셨는데 변호사님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번 달은 좀 사정이 있어갖고 한 달 동안 이제 방송을 못 나오고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생생법률쇼 함께 해주시는 만큼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실까요?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임금을 못 받았는데 재판에서 기각됐어요. 특허권 위반 없이 신고 가능할까? 면접 교섭 중단해도 될까요? 주차장에서 자리만 옮겼을 뿐인데 오늘도 노동, 특허, 그리고 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희정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 방법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일상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률 상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며칠 전이죠.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6살 딸을 가진 30대 여성이 그 스토커에 의해서 사망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냈던 메시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두려운 범죄, 무서운 범죄 참 많지만 스토킹이 정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킹 범죄,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말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써오긴 했지만 정확히 스토킹이 이제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건 또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 정의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토킹이란 거는 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법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있고 스토킹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란 거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요. 그러면 스토킹 행위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 등이라고 법적인 용어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도 그 보호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등한테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그리고 뭐 우편이나 전화를 계속 뭐 보내는 행위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익히 아는 건데요. 그거 외에도 따라다니진 않더라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이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을 사칭해서 마치 상대방이 자신인 것처럼 그런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일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토킹 범죄들 정말 많았습니다. 상당히 이런 범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땠나요? 네, 스토킹 범죄의 좀 특성은 처음에는 이제 스토킹 행위에 그치다가 이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뭐 살인, 납치, 폭력 이런 중한 범죄로 발전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비틀즈의 존 레논 그리고 디자이너 베르사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할리우드 배우인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이 그 배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저격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배우 중에 레베카 셰퍼라는 사람도 남성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주가 이제 반스토킹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일본 역시도 2000년에 스토커 규제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스토킹 처벌이 도입이 됐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늦게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2년 전에 스토킹 관련 처벌법이 이제 결국 통과가 됐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이 1999년에 처음으로 발의가 됐었는데요. 20년이 더 걸린 거네요. 예, 그럼. 그동안 계속 발의가 됐으나 통과 못하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최근에 또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가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법을 조금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뭐 긴급 응급 조치라는 것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이 사전 조치로서 100m 이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행위들을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사후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긴급 조치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명실상부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 법이 무색하게 스토킹 관련 범죄들이 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요, 이게 과연 스토킹인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점들도 있었어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전 애인이 SNS로 계속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주지나 직장 등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후에 또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연락에 대해서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나 이런 거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NS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일회성에 그친다면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역시도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토킹 범죄까지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 범죄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아까 긴급 응급 조치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하셔서 이런 거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 이거 예.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 피해가 예상되시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부분 빨리빨리 좀 법적인 도움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인 남성 직장 동료에게 정말 무차별하게 역사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인 이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이후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상향되기도 하였고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점은 정말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가 그 가해자한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보통 이제 합의서를 제출하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이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뭐였냐면 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더
이 사건의 피해를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들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집요하게 피해자한테 접근을 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스토킹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고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이제 폐지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좀 다른 조항들도 개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스토킹 그 규정이 확대됐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긴급 응급조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호 대상에 과거에는 피해자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동거인과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이렇게 확대돼서 보호를 해주는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가능하거든요. 또 이 조항도 들어왔는데 법원은 이제 판결 전에라도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이제 내려서 이런 차후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직은 그래도 법 시행 초기라 보니까 아무래도 개정해야 되거나 보완할 부분들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스토킹 정말 일상의 평온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중한 범죄로 나아가기는 전조 증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더 이상 피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애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지금 말씀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 번만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님 들리세요? 네, 상담자님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요. 저희가 잠시 후에 기술적인 문제 해결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NS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2014년 12월에 기술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업체에서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저희 기술을 동의도 없이 판매 광고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업체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본인들이 특허 출원 이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특허권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출한 문서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뿐이고 이전부터 사용해왔다는 사진이나 다른 증거는 없었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체를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타 업체가 무단으로 특허낸 기술을 이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신 건데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 또는 판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처벌 수위는 어떤지 변호사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좀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특허는 내가 지금 나의 노동력, 나의 어떤 그 기술력을 집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변호사님. 근데 해당 업체는 본인들이 이 특허 출원 이전부터 이 기술을 사용해 왔다. 특허권 위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데 이거 정당한 주장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특허권이 등록이 됐으면 강하게 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요? 예를 들면 이제 특허법 10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 조항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특허가 등록되기 전부터 내가 어떤 그 특허 등록이 된 발명과 내가 동일한 내용의 이제 발명을 내가 했고 그거를 내가 특허가 출원 당시에 발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모른 채로 그 특허가 출원된 당시에 이미 그 특허를 실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특허를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우리가 먼저 이 기술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허권 무효 소송 같은 거를 제기한다고 하면 특허권을 상실당하실 그런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내가 먼저 특허를 사용했지만 누군가가 먼저 내가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다음에 내가 특허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특허 등록을 했을 때 특허권 침해가 되느냐의 문제고 이 지금 질문은 그거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역공을 하는 거죠. 내가 특허 등록을 못했지만 너의 등록된 특허가 무효다라고 이제 다투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의 요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요건 중에는 이제 진보성이 있고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신규성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또는 공연이 실시된 어떤 발명 같은 경우는 신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미 내가 특허 출원을 하기 이전에 공지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특허청에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다툼으로써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송 과정에서 과연 이 특허가 되기 전에 이런 공지의 발명이 있었는지를 심사를 해서 만약에 있었다면 특허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특허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그런 기술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당 업체에서 해당 그 기술을 특허 출원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증거가 지금 제출하신 바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어떤 충분한 입증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여기 이제 사연을 보면 뭐 사업자 등록증뿐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던 발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지성이 있어야 되고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만 아는 발명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알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어야 그런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기술 발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도면을 제공을 했다든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설명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기술이 담겨 있는 뭐 제품을 출시했다든가 어떤 광고를 했다든가 어떤 시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그런 그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이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강도 높은 수준의 좀 제대로 된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의 그런 사용 권한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진행하실 것 같고요. 더불어 그동안 이 업체가 무단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판매, 광고에서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 범위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허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다 반환해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나의 손해보다 상대방의 이익이 더 많으면 그 손해 한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얻은 수익이라는 게 또 이렇게 정밀하게 보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도 있을 거고 특허권과 무관하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자본 이런 걸 투입해서 발생한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좀 구분해서 특허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 인정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변호사님.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면 사실 특허권 출원이 굉장히 좋은 법적인 장치가 되겠지만 특허 출원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네. 아무거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다 특허 출원 내주는 것이 아닌데 특허 출원하기 전에 주의할 점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의 이제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그래서 특허 출원 전에 어떤 제품이 출시됐었거나 어떤 광고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기술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내가 어떤 그 제품을 이미 그 대중들한테 공개를 했다. 이러면 또 신규성이 부정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보성 요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없거든요. 어떤 선행 기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응용한 기술이 있을 텐데 이 응용한 기술을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한 기술과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진일보했는지를 부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기술을 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허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특허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서도 나의 특허권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특허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 사실 특허가 막상 진행해 보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특허 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특허 출원은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네, 어떤 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요, 2010년 1월 26일자로, 네, 시청에 3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네. 계약기간 도중에 시청의 공문서에 의거 2011년 2월 8일자로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고, 네. 같은 날 시설공단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근무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2011년 2월 8일자로 네. 시공무원에 상당한 지처와 네. 임금을 구체적으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최말단으로 처우하면서 네. 임금 구체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어. 네.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지휘자의 계약 위반과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요. 네. 이것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셨었군요. 네. 했는데 현재까지의 시청 행정처분이 2011년 2월 8일자로 계약 해지되고 시설공단의 근로자가 되었다는 시청의 행정처분과 다르게 네. 문서가 제작되어가지고 네네. 2013년 1월 23일자로 시설공단의 최말단 근로자로 계약해갖고 근로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판결되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전에 공무원 신분 상당히 지휘해볼까? 네. 최고된 네. 임금을 구정대로 법과 구정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부분,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사실 대법원 재판까지 갔는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방하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에서의 결과와 관계없이 뭔가 있을지 지금 김상 변호사님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질문 추가적으로 좀 나눠보시면서 해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 음향 상태가 저만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지금도 너무 좀 울려갖고 소리가 예. 정확하게 안 들리거든요. 좀 양해해 예. 주시고요.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예. 근무하시다가 예.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어떤 공단에 예. 일반 근로자로 근무를 하신 건가요? 예. 네. 근데 그렇다면 공무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대우를 못 받았다. 예. 그래서 임금도 체불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을 받긴 받으셨는데 더 많이 예. 받으셔야 했는데 그 차익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임금을 받긴 받았는데 예. 그 시설공단에서 임금 규정이 있거든요. 예? 시설공단에서 근로자를 일했으니까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규정이 있거든요. 아, 임금 기준이 있다고요? 예. 네네. 그 규정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받기는 들면 받았는데 월급을 받긴 받았는데 월급을 기준대로 연계보가비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 등의 체불임금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소리가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잘 안 들리네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잘 안 들리지만 최대한 정리를 다시 여쭤보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임금 네, 체계가 조금 상담자님 지금 저희가 전화가 너무 안 들려서 혹시 지금 스피커폰이시면 스피커폰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스피커폰에서 그냥 전화기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피커 껐습니다. 네, 지금 훨씬 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금 체계가 달랐나 보죠. 공무원 하실 때는 기반 공무원 보수부등에 적용을 받았고요. 예. 그러면은요. 예,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시고 다시 입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공무원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예. 임금이 좀 더 높았나 보죠? 임금이 높고 낮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당연히 저 공단에 가 있으면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임금 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성과금이나 명제부가비 받을 때에 예. 저는 그러한 그 임금 항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과거에 공무원이었다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네요. 예. 이거 공무원이었던 관계가 없는데 판결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예. 공무원을 2011년 6월 8일자로 그만두고 예. 산하시설공단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원 판결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공단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좀 잘 안 들려가지고. 2011년 6월 8일자로 공무원 신분을 계약 해지되고 공단에 근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법원 판결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예. 2013년 1월 23일자로 시설공단에 근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전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지방 공무원 보수구정으로 임금이 지급됐다 이렇게 무작정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예,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공무원 신분 유지하고 공단에 간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공무원 신분 유지하다가 나중에 2013년 1월 23일자로 시설공단의 직원이 됐다 이래가지고 법원 판결이 잘못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가신 건데 예. 법원 판결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간 게 아니라 유지한 채로 간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예. 서류가 조작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명확할 거잖아요. 예, 지금 행정처분이 지금 2011년 6월 8일자로 공무원신분 그만뒀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처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법원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심과 2심을 잘 봐보세요. 1심과 2심 판단을 봤을 때 거기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1심과 2심 판결을 잘 보시고 제가 볼 때 쟁점은 뭐냐면 공단으로 갔을 때 공무원 신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
그 법원의 입장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거는 내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그 효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예. 분명히 인사 시스템상 내가 그 공무원 신분이 종료됐는지는 분명히 다 문서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아니, 경력증명서에 현재 그렇게 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아, 경력증명서가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지금 현재 경력증명서 떼지고 있는 게 과거에 2011년 2월 8일자로 계약 해지됐다라고 그렇게 경력증명서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게 행정처분이거든요. 시청에서 한 행정처분 시청 문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은 그 2011년 6월 8일자로 공무원 그만둔 게 아니고 네. 공무원 유지하다가 2013년 1월 23일자로 기술공단하고 계약해가지고 그때 공단에 입사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사실관계가. 잘 또 안 들려갖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2011년 2월 8일자로 공단에 예. 실제로 공단에 근로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실제로 공단의 근로자가 됐고 예, 그 시점에 실제로. 공무원 그만두신 거죠. 예, 그게 현재 행정처분인데 예. 이 법원 판결은 2013년 1월 23일자로 공단에 입사되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실제로 입사하셨는데 예. 법원에서는 2013년도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증거는 뭐였어요? 그건 이제 기존에 계약 해지가 되는 2011년 6월 8일자로 예. 공무원 3년 계약 기간 도중에 예. 2010년 1월 26일부터 공무원 3년 계약 기간 도중에 2011년 6월 8일자로 계약 해지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그 지방 그 계약직 3년 계약은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었으니까 그게 또 허락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어디 복사본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예. 그걸 법원에다가 그냥 내니까 법원에서 공무원 계약서가 중간에 해지됐다고 이제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 그걸 그냥 해지 안 된 걸로 법원에 판결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계약기가 3년 종료되는 시점 이틀 전에 예. 공무원 종료되는 2010년 1월 26일부터 3년 계약이면 2013년 1월 25일까지거든요. 네네. 거기 공무원 채용 계약서의 그 계약 기간인데 그 계약서 복사본을 어디 구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이 3년 계약에 따른 계약으로 사무실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을 근무하다가 이틀 전에 2013년 1월 23일자로 공단하고 계약해가지고 그때서 공단 근로자가 되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라 네. 현실적인 해결책을 네. 좀 주시는 게 도움이 예.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보다는. 예. 그 대법원까지 이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다투시려면 그 증거가 뭐 어떤 위조가 됐거나 허위라는 게 좀 명백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지방계약직 공무원 계약서가 3년으로 법원에 서류 들어가고 그게 인정이 돼가 판결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2011년 6월 8일자로 계약 해지가 되었다고 시청에서 지금 그렇게 공무원 퇴직 처리했고 공무원 네. 상태를 시켰고 그렇게 경력증명서를 2010 그러니까 그 경력증명서가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경력증명서가 지금 허위의 사실이 기재돼 있거나 그러니까 위조가 됐거나 변조가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경력증명서가 위조가 된 게 아니고 현재도 그 경력증명서가 2011년 2월 8일자로 국민연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4대보험 가입됐으면 당연히 그 근로자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대보험 가입자를 근로자를 안 보고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 유지하다가 2013년 1월 23일자로 그 공단의 근로자가 되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났고요. 네. 저기 그 선생님 판결하고 저기 지금 현재 경력증명서 시청하고 시설공단에서 제주는 경력증명서하고 그 판결문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 왜 음성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웅웅거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잘 못 듣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제 그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보셔서 이 과정에 판결에 근거가 된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 핵심 증거가 지금 사실과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다는 것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뭐 위조가 됐을 수도 있고 변조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치에 대해서는 좀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상담자님, 저희가 사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상태에서 어떤 다른 구제책이라는 게 참 사실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능하거든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 증거들 다 가지고 실제로 변호사 상담 좀 진행해 보시면서 재심 가능할지 여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좀 심도 있게 상담을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네. 있어요.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도 사실 힘들고요. 이런 사실관계는 1심과 2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실관계가 정말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뭐 사건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좀 잘 다투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상담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선을 보고 만났는데요. 그날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본인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니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 당시 아내의 말이 그냥 귀엽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내의 경고대로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견딜 수가 없어졌고 저희는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8살 큰아이는 제가 맡고 5살 작은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죠. 이혼하면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아이가 있으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을 하는 날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제 욕을 하면서 아이들과 저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고 면접 교섭이 끝난 뒤 집에 돌아가려는 아이를 못 가게 막기도 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이가 엄마와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큰아이가 올해 11살인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존중하고 싶지만 엄마에게 보내지 않았다가 면접 교섭 불이행에 해당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작은 아이는 형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저 역시 형제들끼리는 자주 만나서 우애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없이 아이들끼리만 만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면접 교섭을 아내의 집이 아닌 저희 집에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격 차이, 어떤 이유로든 이혼은 하신 거고요.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때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거니와 그 이혼 후의 만남들, 과정들도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현재 큰아이가 엄마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면접 교섭을 정말 거부하고 있다면 면접 교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민법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그 자해복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해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아예 배제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 조건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거부하는 것 자체로 뭐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거부의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된 지금 경위를 살펴보면 어떤 뭐 양육자인 아버지에 대한 욕을 자꾸 해서 뭐 아버지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환경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자해 복리를 해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원이 심사를 해서 자해 복리를 해친다라고 하면 그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아예 못 만나게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면접교섭을 배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결국 자녀의 복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교섭을 신청할 때도 그렇고 이걸 변경할 때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건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일 것 같은데 이 장녀의 복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법원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뭐 자녀의 나이, 건강, 뭐 면접교섭 환경, 뭐 비양육친과의 유대관계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면접교섭이 그 양육자인 부모와 그와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지 뭐 이상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양육자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를 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뭐 저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이제 자녀의 복지가 침해되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이 사연을 보면 면접교섭 할 때마다 아빠 헌담을 늘어놓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증거로 아이들이 진술서 등을 제출을 하면은 재판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체험한 아이기 때문에 이 진술서가 유리하고요. 그 외에도 뭐 가사조사 신청을 해서 가사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판사한테 제출하면 또 판사가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형제끼리는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는 배제하고 형제끼리만 만날 수도 있을까요? 네, 민법상으로는 면접교섭권의 그 주체에 형제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급심 판례 중에는 형제들 간의 면접교섭권은 어떤 헌법상의 권리다,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에서 장소, 면접교섭 장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본인 집에서만 면접교섭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면접교섭권은 이제 법원에서 미리 정하거든요, 장소도.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양육자의 집으로 장소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제공하는 면접교섭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장소에서도 면접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면접교섭이 어떤 판결로 나와 있는데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어떤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긴다. 이런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양육자가 변경되기도 하거나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지속적으로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원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아이들의 자녀들의 복리를 생각하는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 후 대리기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걸 알고 근처 일반인 주차구역으로 옮겼는데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신고받았다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 농도가 0.135가 나왔다면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차만 옮겼을 뿐이라 너무 억울하다고 해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6개월 전에 음주 단속에 걸려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건데 단기간에 음주운전 2회 연속 적발되면 처벌이 더 클까요? 이번에는 정말 주차장에서 차만 옮긴 건데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상황이라도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지금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여야 된다는 요구도 지금 사회적으로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도로에 나가진 않으셨대요. 주차장 안에서 차만 옮기셨을 뿐이라고 하는데 술을 마셨다면 주차장에서라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차장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주차장이 도로인이 아니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주차장처럼 어떤 출입이 통제돼 있고 뭐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주차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경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이 해당이 됩니다. 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운전을 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네, 되고 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만 예.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되는 행위가 절대로 그렇죠. 아닙니다. 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예.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기간에 2회가 적발되셨어요. 네. 이 부분 처벌이 가중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주운전 2회 했을 때부터는 가중처벌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다시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헌 취지를 반영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그 첫 번째 범죄랑 두 번째 음주운전 간에 10년 안에 두 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첫 번째 범죄가 벌금형 이상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어서 가중처벌되는데요. 이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면 두 번째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6년 이하 이렇게 무겁게 처벌이 되고요. 0.3에서 0.2% 이하다. 그러면 1년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6개월 사이에 두 번의 단속에 네. 걸렸잖아요. 이 기간이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짧다. 이런 부분이 어떤 양형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두 번 했을 때 10년 동안 두 번을 했을 때 가중처벌 되는데 그 간격이 얼마나 짧은지도 형량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6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습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면허 취소나 정지 기간에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시 주차장에 차만 옮겼다거나 이런 부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음주운전으로 걸릴까 싶은데 맞다 이런 사례들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먼저 이제 운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운전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걸고 시동뿐만 아니라 시동을 걸어서 이제 앞으로 발진을 하려면 기어도 조작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행위를 해서 차가 움직여야지만 이제 운전이 되는 것이고요. 뭐 시동만 걸었다던가 뭐 내가 운전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뭐 어떻게 기아가 풀리면서 이동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운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곧 음주운전도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술을 한 모금 한 잔 다 마셨더라도 운전대 잡아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대 잡으시면 안 돼요.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음주운전이 저도 이제 체감상으로 느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에서 이런 걸 저도 느끼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뭐 첫 번째 음주운전이더라도 뭐 인사사고까지 난다 이러면 뭐 바로 구속될 위험성도 높고 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대 음주운전은 해저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상담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o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희정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